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는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이죠. 주유할 때마다 찾게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맞아요. I'm your energy 이런 노래 아시죠? 네, 그럼요. GS 칼텍스.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인데요. 자, 그러면 이 회사, 이 기업의 역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GS 칼텍스는 1967년 호남 정유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 회사입니다. 당시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1966년에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제2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5월이었죠. 정부의 사업자 공모 입찰안이 떴고 여기에서 사업자 주체가 럭키, 현재 LG화학이죠. LG화학에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호남정유가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호남정유가 한 차례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73년도였죠.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유회사가 이제 원유를 못 구해서 이제 원유 확보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7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장 가동률이 94%를 기록한 회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호남정유 여수 공장이었거든요. 이름에도 지금 있잖아요. 칼텍스.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 칼텍스가 이제 콜라보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갖고 사실 공장 가동률이 94%까지 올라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이제 96년도에 LG 정유 유통을 흡수 합병하면서 LG 칼텍스 정유로 이름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서라벌 도시가스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해양 도시가스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GS 칼텍스라는 브랜드로 이제는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유회사라는 게 사실 이제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유업체가 고도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는데요. 1차적인 정제 시설만으로는 이 정유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2008년에 국제 유가가 폭락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GS 칼텍스는 이런 흐름을 읽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GS 칼텍스가 무려 그 11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바로 원유 정제 고도화 설비인데 이 고도화 설비가 뭐냐면 이제 값싼 이제 진류를 가지고 제철해 갖고요. 값비싼 경진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유라든지 등유로 이제 제철이하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고도화 설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좀 미래를 내다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좀 리스크를 회피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80년대에는 2차 석유파동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석유 파동으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GS 칼텍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내 정유업과 최초로 유휴 정치시설을 활용해서 인가공 수출에 나선 것인데요. 그야말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한국이 석유 제품의 수출 국가로 변신한 순간이었습니다. 1983년에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수출 비중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1997년에는요, 업계 최초로 미국과 일본에 휘발유를 수출하면서 품질과 그 생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내수 시장부터 세계 시장까지 그 영향력을 좀 넓혀 나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기업 GS 칼텍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역시 GS 계열사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2005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에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방송 보신 분들께서 무슨 일 있었냐면 바로 그 LG 계열사에서 이제 분리됐죠, GS가. 네.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도 GS 칼텍스로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설립일은
7년도에 됐습니다. 매출액은 2017년도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 30조 원이 돼 있고요. 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당시 이제 3분기까지 26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업원 한 3,115명 돼 있고요. 평균 연봉은 한 1억 원 이상. 그래서 굉장히 높게 받는 임금체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GX 칼텍스는요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활유 사업, 석유 화학 사업으로 나눠지죠. 정유 사업은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휘발유, 등유, 뭐 경유 이런 것이 이제 정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윤활유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윤활유 제품,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올레핀 제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합성 수지, 합성 고무 만드는 그런 올레핀의 기본적인 어떤 화학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제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액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매출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뭘까? 봤더니 역시 정유 사업 쪽이었거든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활유 사업이 전체 매출의 2.5%, 석유 사업이 11% 정도 됐는데,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영업이익은 좀 다른데, 정유 사업이 매출의 85%인데 영업이익으로 보자면은 한 71% 했고요. 이게 18년도 3분기 최근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윤활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 그러니까 매출에서는 2.5%인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윤활유 사업이 알짜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석유화학은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 17%, 매출이나 뭐 영업이나 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유 사업이 굉장히 매출의 큰 규모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봤어요, 더 자세하게. 뭐가 제일 많이 팔렸을까, 아니면 인기가 높을까 봤더니 경유더라고요. 예, 경유가 전체 매출의 한 25%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유가 굉장히 GX 칼텍스에서는 중요한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X 칼텍스를 본다면 역시나 기름 회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을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GS 칼텍스입니다. 네, 먼저 GS 칼텍스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정유업 비중 높은 GS 칼텍스 주유소 매각 1등. 이건 좀 부정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런가요? GS 칼텍스가 이 주유소 매각률이 가장 높은가 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끄러운 1등이죠. 최근 10년간 GS 칼텍스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가장 많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위 사업자인 SK에너지와 비교를 해봐도 감소폭이 7%가량 더 높은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4대 정유회사죠. SK에너지, GX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이 4개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1만 195개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무려 1,538개가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매년 150개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는다는 건데, 이 중에서도 유독 이 GS 칼텍스 주유소가 작년 말 기준에서 2,413개,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 무려 929개가 문을 닫았는데 27.8%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최근 그냥 일반 주유소가 줄어들고 셀프 주유소가 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사실 주유소 운영한다는 게 운영비가 일단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름값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는 수지 타산이 좀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한 가지 뭐 최저임금 인상도 됐기 때문에 사실 셀프 주유소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유업계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네, 국내 정유 4사가 정말 사상 최초로 동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 실적이 지난 2017년에 비교해서 동기 누적 영업 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제는 4분기입니다.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2014년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4년여 만에 정말 적자 쇼크입니다. 업계가 전망하는 작년 4분기 4개사의 합산 영업 손실이 그 영업 손실의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한두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4사가 동시에 영업 적자를 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유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원인이 뭔지 권 평론가님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역시 첫 번째로는요 유가 급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 급락이 되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기는데 사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겠는데 갑자기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회사나 뭐 기름을 가지고 뭐 판매하는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이런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준비를 잘 못했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재고평가 손실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왔을 때 비싸게 사옵니다. 그러다 유가 급락하면 한 2, 3개월 동안 있다가 팔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유가가 떨어져 버리면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버리니까 이런 어떤 평가 손실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러니까 손실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 이런 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정제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유회사를 실제로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정제 마진이 어느 선이냐 이거 갖고 평가하거든요. 이 주가도 그렇게 따라가고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의 정제 마진이 2달러. 그런데 보면은요 평균적으로 이게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보면 한 4, 5달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손익분기점도 못한다 지금 정제 마진이라는 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이 되게 큰 것이고 사실 이번 연도에도 19년도에도 굉장히 좀 녹록치가 않은 게 일단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좀 둔화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전기가 활화산이 붙어야 사실 이런 정제 마진도 높아지고 기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럴 텐데 둔화적인 어떤 지금 경기 추세가 있고 무엇보다 미국발 이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가 싸다 보니까 네. 이걸 가지고 정제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정제 마진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녹록치는 않다. 그렇다고 뭐 녹록치면 않다고 해서 장사 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희망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2020년에 있는 황합량 기준인데 이게 뭐냐면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모든 배에 쓰이는 그 기름에 대한 황합률을 0.5% 이하로 낮춰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사실 뭐 정유 쪽도 그렇지만은 회사 쪽, 운송 쪽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0.5% 황합률을 낮추는 기름을 써야 되는데 오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는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거를 필터를 말 그대로 달아줄지 아니면 황합량이 낮은 질 좋은 어떤 기름을 쓸지라고 봤을 때 실제 보면은 질 좋은 기름을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게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터를 달면은 필터 시설비도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몇십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배 하나당.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차라리 0.5% 이하인 황합률이 낮은 어떤 그 저유황류의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제 마진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2020년을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 회사들이 좀 바빠진다. 정제율이 말 그대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저하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아도 하반기 갈수록 이제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희소식을 들었는데요. 수출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정유업계가 지난해 5억 배럴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석유 제품 수출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63빌딩을 206번, 상암 월드컵 구장을 33번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2억 배럴, 5억 배럴이라는 게 그 정도의 양인 거고 올해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수출 단가 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정유업계는 고부가 가치 제품 수출 확대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합니다. 수입을 하는 건 뭐고 또 수출을 하는 건 뭔지 좀 헷갈리는데 다 같은 석유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그 옛날 광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유튜브로 자주 보는데 최근에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GS 칼텍스에서 나의 고향은 중동이지만 제2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GS 칼텍스에서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 지금 세계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에너지. 이런 카피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고향은 중동이지만 제그의 고향은 한국이다. 그리고 또 곧이어서 GS 칼텍스에서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 세계로 나갑니다. 이게 그 과거의 GS 칼텍스 광고 카피였습니다. 네. 거기 자막이 또 뭐가 나냐면 2010년도 매출의 반 이상이 수출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 팩트로 보자면 18년도 3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의 70% 해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유나 이제 납사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수입을 해갖고요. 이거를 이제 정제를 시켜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거의 수출로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것일 수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GS 칼텍스를 비롯한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칼텍스, LG전자, 에너지 모빌리티 융봉합 스테이션 맞손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뭐 이 두 회사가 뭉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이제 GS 칼텍스랑 LG전자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여기 나온 에너지 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이게 뭔지 또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주 먼저 생각했을 때 주유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죠? 기름을 넣는 거죠. 네, 세차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유소라고 했을 때 주유와 세차 기능 정도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한 주유소가 굉장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바로 택배와 물류 거점은 물론이거니와 네. 전기차 충전, 카 쉐어링 서비스까지 이 공간을 활용한 융복합 스테이션으로 탈바꿈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GS와 LG 하면 또 이 재계의 절친 기업이니만큼 두 기업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권평론가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주유소를 재해석했다. 이게 요즘에 또 트렌드잖아요. 하나의 기본 산업을 융복합시켜서 이제 재해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가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름을 넣는 장소에서 이제 서비스 업체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이제 특히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전기차 부분.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충전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충전할 때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그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어떤 그런 것처럼 주유소가 이제 서비스를 즐기는 어떤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GX 칼텍스가 재밌는 부분이 그 롯데렌탈의 그 자회사 카쉐어링 그 그린카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차는 뭐죠? 우리가 소유해서 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개념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이런 공유 경제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제 빌려 타는 사. 그러니까 차가 이제 서비스가 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려 타는 차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런 모빌리티 사업도 기본적으로 GX 칼텍스가 할 것이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고요. 차량을 이제 서비스 형태로 움직일 때 미리 선점을 하겠다.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GX 칼텍스, 전국에 깔리는 그 GX 칼텍스의 주유소를 통해서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그 야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융복합 스테이션이라는 거 참 기대가 되는데 언제부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머지않았습니다. 아하.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 도심권에 위치한 이 GX 칼텍스 직영 주유소에서 처음 조성이 된다고 하고요. 네. 양사는 이를 향후에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주유소의 대변신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GX 칼텍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정유업계라고 하면 이제까지 정유와 화학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가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도인가요? 바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네, 오늘의 이슈 랭킹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유업계 젊은 마케팅 열전, SOL 구도의 캐릭터, GS 칼텍스 SNS 공략, 현대 오일뱅크 콘서트 후원.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저는 일단 광고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었던 저 구도일 캐릭터가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네. 이 SO이라면 이 굿 오일이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굿 오일을 뜻하는 구도일 캐릭터가 네. 정말 이 캐릭터 전면에 내세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브랜드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노란색을 입은 이 구도일 캐릭터는 정유업계 최초로 선보인 캐릭터 마케팅입니다. 예. 유명 연예인을 기존까지는 기용을 했잖아요, 광고에서. 그런 광고의 한계를 느끼고 SOL만의 광고 마케팅 자산을 찾다가 이 구도일 캐릭터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구도일의 친근함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통하면서
정유 기업의 그 전에 딱딱했던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게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SO1이니까 이 노래도 생각이 나고 정말 캐릭터 자체가 너무 귀여운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이 GS 칼텍스의 SNS 공략 이거는 또 뭔가요? 네, GS 칼텍스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펭귄 캐릭터인데요. 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펭귄입니다, 바로. 네.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저분들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더.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네요. GS 칼텍스는 물 위에서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의 마스코트를 삼고 있는데 페이스북 등 정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드뉴스 형태로 여러 가지 생활 팁과 교육 등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펭귄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펭귄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2,000명, 팔로우 2,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펭귄 부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오일뱅크의 콘서트 후원이 오.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현대오일뱅크는 미래의 고객인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내 최대 K-팝 콘서트 공연 2018 드림 콘서트를 후원을 했습니다. 네. 드림 콘서트. 네, 모두가 아는 그 드림 콘서트가 네. 맞습니다. 사실 1995년부터 매년 드림 콘서트를 후원해 오다가 IMF 이후에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가면서 중단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2010년에 현대중공업이 외국계로부터 회사를 되찾은 이후에 드림 콘서트를 부활시키며 그 명성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유업계가 이처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역시 그 브랜드의 이제 가치 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영위가 돼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젊은 세대가 올라오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작업들, 이런 젊은 브랜드를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마케팅적, 특히 SNS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GS 칼텍스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GS 칼텍스 올레핀으로 100년 기업 도약. 올레핀. 약간 그 올레랑 하는 건가? 올레인가요? 올레랑 하는 건지 아무튼 올레핀이 무엇인가요? 네, 올레핀은 옷과 신발을 만들 때 합성 수지, 합성 고무, 합성 섬유의 주원료가 됩니다. 네. 또 음료와 주류 등의 캐리어박스, 물탱크, 플라스틱 용기 등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인데요. 네. GS 칼텍스의 경우는 정유 사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전남 여수 올레핀 복합 분해 설비, 즉 MFC에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 올레핀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GS 칼텍스는 정유 기업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GS 칼텍스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권평론가님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올레핀 생산 시설이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위치한 제2공장이 총 이제 150만 제곱미터인데 이 중에 43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말 그대로 여의도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1공장하고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의도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큰 규모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보면은 세계 4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공장 자체를 큰 축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게 이제 시설을 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왜 그러면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할까 보면은. 그 GS 칼텍스에서 이런 전략을 꾸몄습니다.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신규 포트폴리오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기존 경쟁에서 이겼던 이유 보면 정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정유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7% 차지하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8년도 3분 기준으로 보면은 정유 사업이 한 71%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취약점이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름값이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좀 탈피하자. 그래서 신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 올레핀 생산 시설을 통해서 올레핀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GS 칼텍스가 그 올레핀 생산 공장의 단일 공장에 2조 7천억 원을 이제 투자할 예상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도 그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면 2조 한 1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GS 칼텍스에는 말 그대로 생사의 어떤 기로에서 정말 대단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진작부터 이제 찾아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GS 칼텍스에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 단지가 들어서 하면은 이 고용 창출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확합니다. 경제 효과도 정말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자리 창출 등을 비롯해서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약 1조 활성화 효과가 약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고용 창출 역시 협력사를 포함해 약 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GS 칼텍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원 직무는 기술개발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여성이고요. 나이 만 25세, 취미특기 음악 감상, 전공 편입전, 환경생명공학과, 화학과, 그리고 현재는 고분자공학과. 학점은 3.05고요. 언어는 토익 830점, 토익 스피킹 110, 레벨 5. 대내외 활동으로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과학교육 봉사를 했고요. 중학교 수학 멘토링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동아리에서 면접 토론 등 취업 준비를 했네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편입을 2번이나 해서 그런지 좀 총 3군데나 대학을 다닌 이력을 가지고 있네요.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기업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역시나 그 전공이고요. 결국에는 그 전공 살려서 가는 이제 업무 적합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이제 과학 교육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업무 적합성과 매칭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필한다면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